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광역단체장을 비롯해서 기초의원까지. 네. 아주 큰 선거지요. 네네. 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내느냐에 따라서 이 정권의 윤석열 정권의 앞으로의 그 행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윤석열 당선인도 지방선거를 생각하면은 잠이 안 온다. 네. 이럴 정도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럴 이제 사실 따져보면은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럼요. 6월 6일이니까. 예. 지금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이 대진표는 네. 이제 나왔습니다. 네. 여야 후보들이 결정이 됐고 이제 초반이기 때문에 아직은 뭐 이렇게 성급하게 판세를 단정한다든가 예단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그래도 대충 네. 이 우열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정식 선거운동 기간으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사실 지금의 여론조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3주 전, 예. 2주 전과 3주 전 정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네거티브가 나올 겁니다. 근데 양쪽 다 네거티브가 나오고 그 당시부터 사실상 검증을 하거나 이럴 시간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 네거티브는 양산되는데 그 네거티브는 이 진영의 논리에 빠진 사람들한테 확증 편향을 주지, 그러니까 지지를 더 확고하게 해주지 이 표심을 바꾸는 데는 큰 역할이 없다는 겁니다. 예. 최근에 지금 뭐 지방 언론에서도 여론조사를 합니다만은 네. 서울 중앙 언론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게 수도권, 네. 이 조선일보가 있죠, TV조선하고 네. 같이 했고 또 중앙일보가 4일자에 이 충청권, 네. 지금 수도권하고 충청권이 예. 이번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아주 핫플레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 두 곳에 지금 상황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일단 조선일보가 TV조선과 함께 의뢰를 해서 나온 수도권만 2,300명 가까이 모집단이 좀 커요. 보통 뭐 1,000명, 뭐 전국 여론조사 1,000명을 하는데 그래서 2,300명이 넘는 모집단을 표본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서울 만빵, 완전히 만빵으로 한 20% 20%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고 있고요. 시장이 송영길에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이 가상 대결을 지금까지 계속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은 누가 나와도 다 똑같이 30% 중반대였어요. 즉, 이 민주당에서 인물론이 아니라 그냥, 누가 나와도 민주당은 관심 없어. 이런 느낌이었는데, 한 사람으로 결정된 이후가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그 사람의 인물론, 인물 싸움이 되니까. 근데 역시나 송영길은 그 30% 중반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구도 싸움이 돼버렸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인천은 뜻밖에도 어쨌든 그 유정복 후보가 박남춘 후보의 약 한 4%포인트 정도 그 오차 범위 내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현직 시장 간의 지금 싸움 아닙니까? 박남춘은 민주당 현직 시장이고 유정복 후보는 전 시장 아닙니까? 예. 근데 유정복 후보가 국민의힘에 네. 꽤 앞서 있죠. 오차 범위 내긴 하지만 네. 상당히 예상을 뛰었고 선전을 하고 있는. 박남춘 시장이 사실 현직에서 상당히 욕을 참 많이 먹었어요. 저 수돗물 사건 아시죠? 예. 수돗물에서 뭐 검은 물이 펑펑 나오는데 대처를 늦게 한 거예요. 예. 며칠 동안 계속 호소를 하는데도 뒤늦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인가 그제서야 시장이 직접 나서서 멘트를 하기 시작해서 도대체 시장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때 굉장히 이 여론이 안 좋아졌거든요. 사실 인천 지역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인천 시민들이 언제나 바꿔요.
그러니까 연임을 잘 안 줘요. 보면은 그렇군요. 다 담임이에요. 송영길도 담임만 했고요. 예. 그다음에 유정복 담임했고요. 그러니까 5년마다 4년마다 한 번씩 지금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유정복 전 시장이 사실 그렇게 인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바람이 불고 있다. 완전 인천도. 어쨌든 가장 이제 관심적이 경기인데 조선일보 조사에서는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45고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41%로 해서 한 4% 오차 범위 내에서 조금 뒤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여러 조사에서는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로 모른다. 불어 아니겠습니까? 예, 김내 의원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몇 군데 있고요. 또 오차 범위 바깥으로 김동연이 앞선다는 게 하나 PNR이 있고 조선일보는 오차 범위 내에서 어쨌든 김동연이 앞선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딱 그러면 정리를 해드리면 경기는 지금 초박빙이다. 예.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중앙일보가 이 충청권 조사를 지금 한 거 보면은 충남, 충북, 대전을 했죠. 네. 거기 보면은 충남에서는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에 비해서 양승조 현 지사죠. 네. 가 좀 앞서는 걸로 네, 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 이 김태흠 의원이 뒤늦게 이 선거전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원내대표를 네네. 하려고 그랬던 뭐 거고. 1년 이상을 계속 준비하고 예. 사람들 만나고 다니고 토대를 그렇기 만들고 때문에 아직은 초반전이어서 여기도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충북은 김영환 전 장관 국민의힘에 노영민이 자기 집보다 집을 택했다. 뭐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꽤 앞서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북에서는 국민의힘이 선전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대전도 지금 이장우. 의외로 이장우 전 의원이죠. 예. 43.4%, 허태정 현 시장이 39.6%예요. 뭐 오차 범위 내지만 이장우 전 의원이 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충청권은 충북은 좀 국민의힘 우세고 충남 대전은 좀 더 지켜봐야 하는. 지켜봐야죠. 예. 양승조 지사가 그래도 인심을 잃지는 않았다라는 게 현지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김태흠 의원이 뒤늦게 뛰어들었고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는 양승조 지사가 조금 앞서지만 그러나 김태흠 후보가 굉장히 선전하고 있다. 뒷심이 아주 짱짱한 사람 아닙니까? 선전하고 그러니까 있다. 얼마든지 이 뒤집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고요. 세종은 좀 불리하고 세종은 불리하죠. 대전도 사실 지금 선전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전이나 충남은 워낙 민주당 그 텃밭이거든요. 지금까지. 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 한 6곳, 그러니까 서울, 충북, 대구, 경북, 경남, 부산 이렇게 해서 6곳 정도가 우세 지역이고 민주당은 전남, 전북 그리고 광주, 세종에서 4곳 정도가 우세 지역이고 그러면은 10곳 아닙니까? 접전 지역이 7개인데 인천, 경기, 대전, 강원, 충남, 울산, 제주예요. 근데 현재 여러 여론조사로 보면은 인천, 대전, 강원은 조금 해볼만하다. 우세 지역이고 해볼만하다. 경기, 충남 이쪽은 지금 정말 좀 모르겠고요. 충남은 조금 열세다라고 지금 열세를 조금 면치를 못하고 현재까지는요. 있고 제주도 아마 지금 민주당에서 오영훈 의원이 금배지를 떼고 나왔는데 허양진 전 제주제 총장하고 붙었어요. 여기도 야세가 전에부터 좀 강해가지고 여기는 무조건 사실 민주당인데 원희룡을 참 그 2번이나 이제 뽑아준 것은 당을 보고 뽑은 게 아니라 원희룡을 보고 뽑았다. 제주가 나온 천재 희룡을 보고 뽑았다. 이렇게 표현은 됩니다. 근데 제주는 조금 저는 좀 약세라고 약세죠. 약세라고 보이고 문제는 이 울산입니다. 울산.
송철호가 지금 잘못하면 재선을 할 그런 상황이고. 그러게요. 이건 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선거 부정 사건에 아주 주역 문재인이 그렇게 청와대 7개인가 8개 기관을 동원해갖고 친구인 예. 여기야말로 무슨 몇십 년 지기 아닙니까? 그렇죠. 40년인가. 예, 예. 송치를 당선시켜갖고 그 수사가 진행이 지금 윗선 수사가 안 된 상태에서 기소가 된 거 아닙니까? 네. 열 몇 명이, 14명인가가. 네. 그런데 문제는 왜 이렇게 접천적이 돼버린 거예요? 보수당, 그러니까 그 당연히 사실 국민의힘이 우세할 수 있는 지역이고 또 울산 시민들이 울산 선거 개입 사건을 창피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문제는 분열이 됐어요. 원래 박맹우 전 의원이 굉장히 앞서 있는 어떤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김두겸 전 남구청장으로 낙점이 되면서 지금 항의 차원으로 사실 무소속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있는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다시 단일화를 해라. 그러니까 김두겸은 아니 내가 이미 후보로 됐는데 내가 왜 단일화를 해 하는 어떤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걸 세게 얘기는 하지는 않고 단일화 얘기 논의가 시작이 되면 논의는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고 박맹우는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어서 결과를 봐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맹우가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러고 한다면 여기는 송철호한테 또 어부지리로 상납하는 꼴이 되는 거죠. 결과가 되죠. 그런데 김두겸 전 울산 남구청장이에요. 뭐 수도권의 이런 중앙 무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사람인데 김범수 현 의원 그리고 정가병 전 국회 부의장 아주 중진 이 세 사람하고 경선을 붙어가지고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현지에서는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뭐 지지율이 높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털을 많이 닦아놨다 뭐 이렇게. 이 박맹우 전 의원에다가 울산시장을 2번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대교체 차원에서 아마 이번 공관위에서는 컷오프를 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맹우가 왜 나를 컷오프 시키냐. 경선도 안 붙였냐. 왜 이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무소속으로 나오겠다. 출마하겠다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 정리를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경북 지역이 특히나 지금 국민의힘 당사 앞에 경북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경선조차도 안 붙이고 여론조사에서 앞섰다는 그런 상황에서 아예 컷오프 된 사람들이 다 지금 시위를 벌이고 있거든요. 당사 앞에서. 그게 조금 시끄러워요. 이 경북 지역이. 거기는 바로 국민의힘 경선에서 이긴 공천이 바로 당선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국민의힘이 현재로서는 17개 가운데 몇 개 정도 얻을 수 있고 국민의힘 쪽에서는 몇 석 이상 얻어야 승리라고 지금 하고 있네요.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 민주당은 6곳까지 이기면 이긴다. 아까 4곳에서 경기하고 뭐 플러스 강원 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주 뭐 이렇게 제주까지 있으니까. 제주 전남도 광주 다 해서 7, 8개를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거 많이 있는 7, 8개 적게는 6개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낮게 잡았죠. 굉장히 낮게. 이게 왜냐하면 뭐 지난 지방선거 다 휩쓸었으니까요. 원희룡하고 이철호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모두 다 상납을 했는데 낮게 잡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무조건 경기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리면 나머지에서 숫자 한두 개 더 주더라도 완전히 이겼다라는 어떤 기반이 딱 끝나버리죠. 수도권에 인구 절반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서울, 경기, 인천에서 이겨버리면은 그걸로서 이 지방선거에서는 승리했다고 볼 수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충청권에서 뭐 이 세종까지를 포함하면 4곳인데 2대2. 국민의힘은 2대2 정도만 되면은 이겼다라고 아마 표현을 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뭐 국민의힘으로서는 한 10서너 개. 많게는 12, 13 정도. 적게는 10석.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현재로 보면은 뭐 10석은 무난하죠. 플러스 세 곳 정도가 어떻게 되느냐가 이제 관심사고요. 그러니까 특히나 광원, 제주로 어떻게 되느냐 문제. 네. 그다음에 대전을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 수도권을 다 이길 수 있느냐의 문제. 이렇게만 따지면 한 13 정도, 12에서 13 정도 되죠. 결국은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의 이 정당 지지율이 아주 치솟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니, 리서치뷰에서 조사한 데서는 50%까지 50% 넘었죠. 예. 아니 이게 그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명으로도 최초지만 새누리당도 50%가 넘는 게 제 기억이 없거든요. 없어요. 이번에 전혀. 아주 최초로 이렇게 넘었는데 근데 결국은 국민의힘이 뭐 잘한 게 그러게요. 이 검수완박법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난 국민들의 반대가 어마어마하다는 국민의힘의 지지로 그렇죠. 이렇게 옮겨가 버린 거예요. 아니 국민의힘이 좀 착각할까봐 제가 지금 되게 걱정이에요. 아니 당신들 잘해서 지금 50%가 아니거든요. 잘한 게 뭐야? 뭐 완전 최악이었지. 권선동부터 시작을 해갖고 의총에서 박수친 그런 의원들. 근데 이게 또 분노가 상대방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쪽에 결함이 덮어진 거예요. 그냥. 민주당하고 뭐 10%당 14% 이렇게 격차를 벌여버리고 그런 포인트 차로 뭐 서로 그 지지율이 달라진 건 진짜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 기이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이렇게 높은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은 역대 대통령 인수위 시절에 당선인 시절에 이렇게 낮은 경우는 없었죠. 40% 선에 있다는 게 전에는 뭐 컨벤션 효과도 있고 여러 물론. 측면에서 보통은 뭐 70%, 문재인은 80%가 넘어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우리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한. 다른 사람들은 시작은 거창했으나 끝은 이 문재인처럼 이렇게 추악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역을 보여주지 않겠냐 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그 불만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지로 이렇게 연계가 됐는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역시 최근에 인사 문제에 대한 큰 것 같아요. 그런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이 가장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문회 실제로 지켜보면 더 분노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연출이 돼서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청문회에서도 문제가 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뭐 김인철 교육부총리가 자진 사퇴했습니다마는 몇몇 분은 자진 사퇴를 해서 윤석열 당선인을 좀 도와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친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 사람은 끝까지 지금 버티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어저께 이 말이 다 이래요. 잘 안 들리는데요. 모르는 일입니다. 그거요?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 세 마디로 그냥 계속 점철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부터도 더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국회에 와서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장관은. 그 개인이 물어보는 게 아니고 국민을 대신해서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대의기관이 국회 아닙니까? 벌써부터 장관도 되기 전에 그런 식의 태도를 보인다는 그런 후보자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낙마를 시켜야 합니다. 네, 절대적으로. 후보자가 지명을 철회해갖고 낙마를 시켜야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의 마음에 차지를 않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당선인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국민의힘은 저렇게 높은데 이쪽은 낮을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낮지 않습니까? 인사 문제하고 국정 과제 그러니까 그 메시지에 대한 문제 이 두 가지가 조금 국민의 눈높이 그 국민한테 좀 미흡한 어떤 결과로 지금 비춰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하고 윤석열 당선인
이 국정과제 110개 과제를 110개를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이번 인수위처럼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인수위도 처음 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그걸 맡으면서 자기 역량을 보여줄 줄 그렇죠. 알았는데 정책 역량을 보여줄 줄 알았죠. 기억나는 것이라는 것은 나이만으로 온 거 외에는 정말 인수위가 뭐 하나 내놓은 게 더군다나 여가부 폐지 같은 거 그렇게 주장했는데 그것도 빠져버린 거 그렇죠. 아닙니까? 병사 월급도 빠지고요. 근데 저도 6대 국정과제, 그 다음에 6대 먹거리, 미래 먹거리, 그 다음에 이번에 110개 과제 참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너무 나열만 했어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딱 중요해서 뭐 747이든 뭐든 이렇게 딱 귀에 들어와갖고 아, 국민 삶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바뀌게 되겠구나 기대감을 줘야 되는데 없어요. 아주 좋은 말만 골라서 이제 다 맞는 말이야. 지당하신 말씀들이에요. 근데 나열이야 그냥. 110개를 쭉 나열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핵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핵심이. 포인트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대통령 비서실장 또 뭐 국무총리 부총리 할 것 없이 더군다나 이 청와대 라인들도 대부분 이 공직자들이 들어가면서 네. 결국 그 내용이라는 게 그동안 있었던 내용 다 거기다 갖다 놓고 그걸 새로 포장해 갖고 내놓은 꼴부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딱 공무원들이 하는 과감하게 이런 혁신적으로 인사를 했으면은 그런 일이 없죠. 리포트 거기다가 보니까 안철수 위원장도 역량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면서 내각 인선, 인수위 이런 부분에서 국정과제 이 선정 과정이 국민들한테 너무 기대에 못 미친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금 한 7곳 정도가 어떻게 보면 접전 지역 아닙니까? 네. 박빙의 그런 접전을 벌이고 있는 지역인데 그 사람들에 대한 판가름은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5월 10일부터는 20대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대통령이 돼서 20일간 뭘 보여주느냐. 거기에 저는 달렸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거기서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면 지는 거예요. 부디 이제 이슈를 이끌어야죠. 이슈를 던졌으면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사설에도 나오고 하면서 이슈가 쫙 끌어들여야 되는데 인수위에서 나오는 국정과제들이 한 번도 제대로 이슈가 된 적이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 국정과제를 발표를 했는데 언론에서 톱뉴스 하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럼요. 예. 예. 어떻게 언론에서 톱뉴스로 다룰 만한 그런 국정과제가 하나도 없느냐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건 메시지 전달이 아주 실패해버린 거죠. 예. 예. 늘공들한테 그러니까 공무원들한테 야 리포트 써봐 그러면 딱 그렇게 어울리는 왜 좋은 말 딱 해갖고 옛날에 했던 거 다 해서 포장해갖고 이렇게 내놓는 딱 그런 정도 수준의 리포트가 아닐까. 저도 되게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면은 네. 이 관료아들한테 둘러싸이면 그 정권은 실패합니다. 네네. 그래서 좀 더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국정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윤석열 당선인이 잠 못 자면서 고심하는 그런 지방선거도 승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